문화를 가로다. 오늘의 주인공은 오랜 세월 우리의 식탁을 책임지고 있는 식재료입니다. 조선의 제3대 왕 태종은 이것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백성을 보고 크게 상심했다고 하고요. 급기야 자신의 부덕함을 탓하며 밤새 이것을 써 내려갔다는데요. 탁월한 정치가로 이름난 태종을 근심하게 만든 이것, 바로 쌀입니다. 한국인은 밥심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쌀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식재료인데요. 그런데 옛날에는 사정이 좀 달랐습니다. 아무나 쌀을 먹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고려시대 때만 해도 쌀은 왕족과 귀족들만 즐길 수 있는 아주 귀한 식재료였습니다. 기록에 의하면요, 일반 백성들은 보리, 좁쌀, 콩은 기본이고 이 외에도 아주 다양한 곡류를 주식으로 삼았다고 하는데요. 부족한 쌀을 대신해 다양한 곡물을 섭취한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고려시대 때만 해도 물가의 기준이 쌀이었는데요. 이 쌀은 조선 전기까지 아주 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17세기 영조가 관계시설을 정비하고요. 모내기법을 장려하면서 드디어 생산량이 증가합니다. 이런 모내기법을 활용하면 적은 노동력으로도 생산량을 높일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쌀 농사에 열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를 뿌리면 평균 25알에서 30알까지 수확할 수 있는 쌀은 여러 사람을 배에 불리기 충분했습니다. 일반 백성들이 점차 쌀을 주식으로 삶은 것도 바로 이때부터죠. 추수 전까지는 보리밥이나 잡곡밥을 먹기도 했지만 주식은 쌀이었던 것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서유고가 쓴 임원 경제지에도 이를 유추할 만한 내용이 실려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조상들은 왜 주식으로 쌀을 고집했을까요? 면적이 좁은 우리나라 토지에서는 많은 양의 가축을 기르기 위한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조들은 고기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열량을 섭취해야 됐고, 쌀은 부족한 열량을 보충하기에 충분한 그리고 좋은 재료였습니다. 쌀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는 당시 사용하던 밥그릇을 봐도 알 수가 있는데요. 요즘에는 보통 이만한 밥그릇으로 밥을 드시죠. 그것도 반쯤 혹은 다 드시는 분도 계실 테고요. 과거에는 이걸로는 어림이 없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그릇은 보통 350g 분량,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690g, 고려시대에는 1kg가 넘는 쌀, 고구려 시대에는 무려 1.3kg 분량의 쌀을 한 그릇에 담았다고 합니다. 먹는 양도 지금과는 차이를 보이는데요. 18세기 기록에 따르면 조선시대 성인 남자의 한 끼는 7에서 8업, 1업이 지금의 밥 반 공기쯤 되니까 한 끼에 4그릇을 먹은 셈입니다. 여기에 질세라 성인 여자는 한 끼에 2그릇, 어린아이는 한 그릇 반 정도를 먹었다고 하니 우리 조상님들 엄청난 대식가였던 것 같습니다. 조선 후기가 되어서야 정착된 쌀에 대한 문화는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으며 위기를 맞이합니다. 조선의 땅에서 일궈낸 쌀을 일본으로 가져가는 이른바 산미 증식 계획 때문인데요.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50%가량 쌀을 일본에 빼앗기고 사람들은 때 아닌 보릿고개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쌀 한 가마니, 이때 가마니는 일제강점기의 잔재인 것 알고 계실까요? 쌀을 반출할 때 당시 일본식 자료인 가마스를 활용했는데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 낱말입니다. 물론 정착되고 고착된 이 말을 바꿔서 사용하기는 힘들겠지만 어원은 알고 쓰는 것 더 좋겠지요. 해방 이후에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전쟁으로 농촌이 피폐해지면서 국민들은 심각한 보릿고개에 허덕였습니다. 정부는 쌀을 아끼기 위해서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고요. 쌀과 잡곡을 섞어서 소비하는 혼분식 장려 정책, 이때 시작된 것입니다. 이 시기 정부는 사람들에게 부족한 쌀 대신 밀가루를 적극 권장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사실 보지는 못했지만
책에서 읽었습니다. 건강 위에 혼식하고 경제 위에 분식하자. 혼식은 다른 잡곡을 먹자는 것이고요. 분식은 주로 밀가루로 시작된 음식을 먹자. 급기야 고된 농민들의 시름을 달래주던 막걸리도 밀가루 혹은 옥수수로 빚기 시작합니다. 행정조치 초창기에는 제조 원료의 20% 이내로 백미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966년부터는 쌀의 사용이 전격 금지됩니다. 100% 밀로 만든 막걸리라 저는 먹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탄산가스에 톡 쏘는 맛이 특징이었다고 하는데요. 단맛을 보완하기 위해 완전히 발효가 되지 않은 채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생긴 결과물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때 막걸리를 드셔본 분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숙취도 아주 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잡곡을 30% 이상 섞어야만 했기 때문에 당시 떡은 미국에서 원조받은 밀가루를 사용해야 했는데요. 여담이지만 떡볶이에 들어가는 고추장도 쌀이 아닌 밀가루로 만든 밀고추장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쌀이 먹지 않는 날도 등장을 했는데요. 무비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점심시간 음식점에서는 쌀밥 판매가 금지됐습니다. 이날은 학교에서 도시락 검사를 해서 쌀밥을 싸오면 선생님께 혼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쌀은 7도 이하로 도정하도록 제한도 했는데요. 최대한 껍질을 덜 벗겨내서 밥 한 그릇에 들어가는 쌀알의 수를 조금이라도 줄여보자, 이런 시도였죠. 지금의 현미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쌀과 밥을 규제하는 제도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서울에서는요, 밥그릇까지 규격화하는 제도를 만들었는데요. 지름 10.5cm, 높이 6cm 그릇에 5분의 4 분량만 밥을 담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쌀이 부족했던 시대, 더 많은 사람이 밥을 먹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었던 것이죠. 통일벼라는 품종을 개발하며 기상천외한 쌀 소비 감축 정책은 마무리되는 듯 했지만 사실 품종 개발로 모든 것이 해결되진 않았습니다. 찰기가 부족하다는 평이 많았고 냉해에 약한 특성 탓에 농민들은 재배를 꺼렸습니다. 하지만 질보다 양을 우선으로 했던 정부는 배를 굼던 국민을 배불리 먹이는 데 집중을 했고요. 집마다 할당치를 배급하고 마을별로 생산 책임제를 시행하는 듯 통일벼 소비를 적극 도왔습니다. 1977년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쌀 다수학 국가 반열에 오릅니다. 수출도 할 수 있을 정도였고요. 1980년대 초반에는 해마다 풍년이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쌀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국내 쌀 소비량은 1980년대부터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질린 거 아니냐고요? 통계를 이해하려면 당시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80년대에는 수출과 수입이 활성화되면서 경제가 발전된 시기입니다. 가정 경제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고요. 육류를 비롯해 다양한 식자재를 접할 수 있게 되었고요. 식생활도 서구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언제 어디서나 먹을 수 있는 햄버거도 이때 본격적으로 보급화되었는데요. 처음 햄버거를 본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서양 음식은 모두 칼과 나이프를 사용하는 줄 알았는데 주문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금세 나오네? 그런데 먹기도 편하네? 따끈하네? 폭신하네? 맛있네? 그러니까 놀랄 수밖에 없죠. 피자, 프라이드 치킨, 도넛까지 다양한 서양식 패스트푸드가 등장합니다.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올림픽 등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유입되는 국제행사도 서구화된 식문화를 자리 잡게 한 계기가 되었는데요. 밥이 보약이라고 생각해 삼시세끼 밥을 먹던 사람들이 밥 대신 빵을, 빈대떡 대신 피자를, 숭늉 대신 커피를 마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1990년대에는) 쌀을 활용한 다양한 가공품들의 세상이었습니다. 순수 쌀 소비량보다는 가공식품으로 재탄생되는 쌀이 늘어났는데요. 우리가 자주 먹는 갓 지은 밥 같은 냉동밥, 레토르트 밥도 이때 처음 세상에 나왔다고 하니 새삼 따져보면 꽤나 오래되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코로나의 여파로 외식을 자제하는 대신
가정 간편식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물을 붓고 반죽만 하면 60초 안에 완성되는 송편 키트, 냉장고에 쟁여두고 언제든지 꺼내서 데워 먹을 수 있는 냉동 김밥, 쌀을 이용한 다양한 가정 간편식이 등장했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음식이 가장 끌리실까요? 저는 이 냉동 레토르트 밥만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 1인당 쌀 소비가 역대 최저치를 갱신했다, 이런 기사가 화제가 됐는데요. 알고 보면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식생활에 녹아있던 쌀,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아주 충분한 것 같죠? 지금까지 문화를 가로다 였습니다. 저는 무조건 쌀밥. 밥만 먹을 거면 잡곡이 맛있을 수 있는데 이 쌀이 약간 백지 같은 거예요. 이 백지가 되어야지 반찬들이 얹어지면서 요 위에서 그려지는 거지, 이 쌀 자체가 너무 고소하거나 향기를 입거나 질감이 너무 도드라지면 오히려 잘 어울리지 않는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르바이트한 곳이 쌀가게였거든요. 충남상해라는. 중학교 2학년 때고요. 방학 때 부모님 허락 받고 쌀가게에서 쌀을 팔거나 나른 것은 아니고 그 쌀가게에서 발행하는 전단지를 동네 집집마다 이렇게 붙이는 일이었어요. 근데 2주 후에 쌀가게 사장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저를 부르더니 너를 사실 미안하지만 감시를 했다. 500장 전단지를 다 붙이는지 아니면 300장만 붙이고 200장은 몰래 버리는지, 근데 너는 다 붙이더라. 고맙다. 그리고 감동을 하신 거예요. 이 전단지를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를 떼서 붙이는 거였어요. 근데 바람이 많이 불던 날이니까 이렇게 펄럭펄럭 할까봐 제가 앞뒤로 붙인 거죠. 위아래로. 사장님이 그걸 보고 감동해서 아르바이트 시급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교훈은 모든 것은 디테일에서 온다. 사람은 아주 작은 것에서 감동한다. 뭐 쌀과 좀 관계없는 에피소드지만 쌀가게였으니까. 네.